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이르면 16일 안철수 대표를 만날 계획입니다.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꼰대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계획단을 청년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당초 평당 28만 원에 계약한 공사를 지역업체 4만 원에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철거왕으로 불렸던 이모 씨가 설립한 다원그룹이 철거업체와 이면 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공법까지 지시했다는 진술로 나왔습니다. 서울 시내 철거 현장도 안전관리가 허술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다니며 점검했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 높이보다 낮게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요. 철거 부산물이 도로 쪽으로 덮치면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른바 남성판 N번방 사건을 저지른 29세 김영준. 그가 어떻게 1,300명이나 되는 남성을 속였는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사건을 보도해서 전합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생한 30대 거대 정당 대표는 어떤 작업부터 시작할까요? 키워드를 꼽는다면 통합입니다.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악연이 맞다고 인정을 했지만 곧 만나서 통합 논의를 꺼낼 계획입니다. 400일이 넘게 무소속 상태였던 홍준표 의원은 또 어떨까요? 이 복당, 그 마지막 절차만 남겨뒀습니다. 먼저 안보경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날 계획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오는 15일 백신 접종 후 빠르면 다음 날인 16일 안 대표를 만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마 안철수 대표님과의 소통이 이제 가장 빠른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회동 장소로는 두 대표가 살고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카페가 유력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채널A와 만나 안 대표와 전당대회 이후 통합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안 대표는 당 지역위원장 임명을 전격 보류하며 통합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정권교체를 위한 합당의 진정성과 합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임한다면 합당은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도 조속히 해결할 걸로 보입니다. 홍 의원의 복당은 지도부인 최고위원의 승인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지지를 받아야 된다. 당원 3만 명을 늘리겠다. 특히 젊은 층을 늘리고 싶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준석 효과가 단 하루 만에 통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2주 전 국민의힘 당원이 됐습니다. 당초 진보정당 지지자였지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진보정당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알게 되니까 실망을 했었거든요. 보수에서 젊은 혁신, 공정 그런 것들 얘기하고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당원 가입, 당비 납부를 시작했다며 2030을 대변하는 데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30대라며 모바일 당원 가입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글도 눈에 띕니다. 호남 지역의 한 당협위원장은 전당대회 전후로 20대, 30대가 잇따라 당원 가입을 했다며 이준석 돌풍과 맞물려 20, 30대에서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비를 내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약 27만 8천 명으로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대, 30대, 40대를 구성하는 비율이 50대나 60대 그것에 비해서 한참 낮다. 당원들을 모으는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있었던 부작용이거든요. 국민의힘도 청년층 당원 모집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직 인선에서부터 젊은 층의 관심 이슈인 공정을 내세운 토론 배틀 시스템을 도입해 대변인단을 선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석 대변인에는 국민의힘 내 청년당인 청년의 힘 대표 황보승희 의원을 내정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꽤 오랫동안 젊음은 진보의 상징이었지만 헌정사상 최초 30대 거대 정당 당수의 탄생은 우리가 알아왔던 정치권 판도를 단박에 흔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요, 꼰대당에서 벗어나라, 또 밤낮으로 조국만 외쳐서는 안 된다, 상당한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가 민주당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등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대적으로 노쇠한 이미지를 갖게 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노후화라기보다는요, 민주당도 이제 새로운 정치 변화의 바람에 대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있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우리 당은 아직도 꼰대 같다. 국민의힘에서는 30대 당대표가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등 글이 쏟아졌습니다. 평소 검찰개혁 등을 주장하는 강성당원 글 일색이던 게시판에는 계속 조국, 검찰개혁만 외쳐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정당하다고 밝힌 만큼의 변화가 민주당에서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 전면에 청년을 앞세워야 한다는 맞불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기획단 실무자들을 젊은 정치인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그들의 감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정청 회의체인 청년미래연석회의를 활성화시켜 쉴 새 없이 청년 관련 정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대선 기획단장의 경우 3선 이상 중진 의원으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국민의힘이요, 영남 당원 비중이 높은데요. 이 영남당에 뭐가 없다고요? 영남입니다.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지도부 6명 중 영남 출신 1명뿐입니다. 전대 초반 있었던 영남당 논란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당시 논란 직접 들어보시죠.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당대표가 같은 영남 출신이 오시는 것은 좀 우리 당이 지역적으로 확장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영남당에 겁먹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호남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초반에 영남 당원들이 많으니까 영남 출신 후보들이 유리할 거다 이런 예상이 우세했었는데 이게 빗나갔어요. 맞습니다. 전당대회 선거인단으로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당원 32만 8천여 명 가운데 영남 비중이 51.3%로 절반을 넘는데요. 하지만 전당대회 당원투표 결과를 보면 대구 출신 주호영 후보와 부산 출신 조경태 후보 득표율을 합쳐도 20%에 못 미칩니다. 서울 출신인 이준석, 나경원 후보의 득표율 78.3%에 달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에서도 영남 출신은 김재원 전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남 출신이라도 영남 당원이라도 출신적을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물을 보고 전략적으로 투표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전당대회 출마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선거 기간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정권 교체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원들이 과거처럼 동양 출신이거나 보수 색채가 강한 후보에 표를 몰아주지 않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유리한 후보를 계산해 투표를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따져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간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는데 다들 반발을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2명이었는데요. 현재 당의 탈당계를 제출한 사람 5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토지 구입이었고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인권 침해입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또 재판에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보육지책의 결단에서 자, 지금 당 지도부가 탈당 권유를 한 지 나흘이 지났는데 먹혀들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의원들이 탈당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당 권유를 처리할 경우 역풍이 클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김한정, 김혜재, 오영훈, 우상호 의원 등은
탈당 불가를 외치고 있죠. 당초 탈당을 시사했던 김수흥 의원도 탈당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비례대표여서 당에서 제명해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내로남불로 망할 수 있다, 탈당시켜라, 자기들 손으로 뽑은 당대표도 거부 안 하등 탈당에 무게를 싣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초반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지시가 먹혀들지 않는다면 굉장히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자, 국민의힘이요.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이번에는 권익위에 의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시한폭탄을 안고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려가 큽니다. 이준석 대표, 투기 의혹자가 나오면 민주당보다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첫 시험대를 어떻게 넘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영국에서 G7 정상회의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유세계 미국 중심의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자리가 될 거다 예측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일본과 어떻게 관계 회복을 도모할 것인지, 특히 1년 반 만에 일본 총리와 어떤 형태로 회담 자리를 만들 것인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콘월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방미 때와 달리 부인 김정숙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스콧 모리스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G7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유럽연합 등과 양자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특히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 관계자는 약식으로 두 정상이 만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만나더라도 상견례 성격이어서 독도 표기와 위안부 강제징용 등 현안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G7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연합을 본격화하는 자리로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 등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G7 회의 후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국빈 방문한 뒤 귀국합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초청받았지만 지난해엔 코로나19 때문에 G7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검찰이 수사 방법을 놓고 집권당과 결을 맞춘다면 어떨까요? 과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칼을 겨눌 수 있을까요? 어제 신임 수원고검장이 취임식장에서 던진 일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고 해서 부패가 판친다는 건 검찰의 착각이다.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총장을 사실상 저격한 겁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선배와 동기를 제치고 사법연수원 26개 가운데 가장 먼저 고검장으로 승진한 김관정 수원고검장. 어제 취임식 발언이 논란입니다. 김 고검장은 얼마 전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란 말이 회자됐다며 검찰은 아직도 검찰만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의 검찰개혁 움직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겨냥한 겁니다. 수사나 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된다며 검찰청이 방송국이냐고도 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불편함을 내비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유사합니다. 장관은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를 향한 감사 인사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다 수사권이 없는 곳으로 밀려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취임사에서 현 정부를 겨냥한 듯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조 원장은 검찰은 권력 앞에서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17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건을 깊이 알아갈수록 예견된 참사였다는 느낌은 확신으로 변해갑니다. 하청에 재하청이 거듭됐습니다. 그러면서 3.3제곱미터당 28만 원이었던 공사비는 최종 4만 원으로 급격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곡간 빼듯 공사비는 사라졌고 몇 푼 안 되는 돈만 갖고 철거를 한 겁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다단계 장사처럼 이문 남기는 것만 급급했습니다. 여기다가
과거 철거왕이 세운 회사가 관여돼 있다. 이런 진술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경찰은 철거업체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철거공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조합과 3.3제곱미터당 약 28만 원에 계약한 반면 하청사인 한솔기업을 거친 뒤 재하청사인 백솔건설이 4만 원가량에 계약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면 제거 계약을 맺은 다원 ENC 역시 백솔건설에게 재하청을 줬고 성면 해체 면허가 없는 백솔건설이 타 업체에서 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재하도금하고 그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단 말이죠. 재하도 지금 당연히 금전이 가겠죠. 하청 재하청의 다단계 하도급으로 진행되면서 졸속 공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손에 친다는 것을 봐도 과거 철거왕으로 불렸던 이모 씨가 설립한 다운그룹이 개입한 정황도 확인돼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솔기업이 다운그룹과 이면 계약을 맺고 한솔기업의 구체적인 공법까지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굴착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시공사 측 요구로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물을 뿌렸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철근이 너무 없어. 그런데 먼지를 쓰냐고. 그러니까 헛헛이 올려야 돼. 반면 현대산업개발 측은 과도한 물 뿌리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시공사와 철거업체들 간의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아무리 애통해도 유족들에게는 망자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잔인한 현실만 남았습니다. 희생자들의 마지막 길, 발인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암투병을 하는 어머니를 보러 가던 길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버스 앞자리에 있던 아버지는 생명을 건졌지만 뒷자리에 있던 30살 막내딸은 참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겐 차마 딸 소식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오열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지나간 버스를 덮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하늘에 달병 맞았다고. 장례 절차는 유족들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부검에 모두 동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4명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장례가 이어집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먼저 부검이 끝난 5명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냈습니다. 주말을 맞은 합동 분향소에는 조문객이 몰렸습니다. 2,000명 넘는 조문객이 방문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53을 타고 거기 앞길을 지나서 볼 때마다 자꾸 생각나니까. 고등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광주 온 김에 한번 들러보자 해서. 참사 생존자 8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명을 제외하고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일부는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시간이 1년이 지났는데 매주 와요. 차 안에서는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훌쩍훌쩍거리고 있어요.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서 목숨을 잃었던 예비 신부 사연도 기억하고 계시죠? 그 아버지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호소하면서 실제로 건축물 관리법 개정까지 이끌어냈지만 이번 광주 사고도 막지 못했다 비통해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도 저희 취재진이 나가본 철거 현장은 광주도 또 잠원동 사고도 잊은 듯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 재정비 촉진구역의 철거 현장입니다. 2층 높이의 천 가림막만 쳐놨을 뿐 다른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 높이보다 낮게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요. 만에 하나 철거 부산물이 도로 쪽으로 놓치면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광주 붕괴 사고 현장과 마찬가지로 철거 현장 바로 앞에는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아이 같이 가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건물 옆에서 뭐 안전 안 하면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전문가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관할구청에서 임시로 버스 정량을 이전시키고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성북구 재개발 현장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난 4월 공사장이 붕괴되며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곳인데 천 가림막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곳곳에 구멍이 뚫렸고 일부는 뜯겨 바람에 펄럭입니다. 부산물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지지력이 좋은 철제벽 대신 천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 부산물이 도로 쪽으로 덮칠 때를 방지하려면 충분히 지지력이 있는 버튼벽을 설치하고 철거 공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으로 가려면 철거 현장 사이를 지나야 해 시민들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섭다니까요. 왕래하기가 이게 넘어올 것 같아. 이게 또 바람이 많이 막 불면 이게 꼴록꼴록꼴록 하거든요. 시장을 많이 다니는데 다른 길을 내주던지 철거 현장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국토부는 전국 철거 공사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공사는 안전점검을 마칠 때까지 공사를 멈추도록 권고했고 민간 공사 현장도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해 온 국민을 경악해 했던 N번방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피해자들은 남성이라는 겁니다. 제2의 조주빈이라 불리우던 남자 N번방 사건의 피의자. SNS상에서 자신을 철저히 여성으로 둔갑시켰던 그의 실체는 29살 남성 김영준이었습니다. 8년 가까운 범행 기간 1000명이 넘는 남성들이 그의 사기극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네, 영상 녹화 왜 하셨습니까? 피해자분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네, 왜 여성으로 속이고 채팅하셨습니까? 네, 피해 남성이 드러난 것만 1,300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지난달에 제2의 N번방 사건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을 때만 해도 범인이 여성일 것이라는 추측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잡고 보니 범인은 29살 남성 김영준이었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범행 기간만 7년 7개월인데 랜덤 채팅 앱에 여성 사진을 올린 뒤에 연락 오는 남성들과 채팅을 하다가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영상통화가 시작되면 남성들의 화면에 여성들의 음란 동영상이 나오도록 조작했는데 김영준은 이때 영상을 보면서 음란 행위를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촬영했던 겁니다. 예. 일명 몸캠 영상이라고 하는데 네. 피해자만 1,300명이고 김영준이 보관 중이던 몸캠 영상만 27,000개였습니다. 27,000개요. 예. 촬영은 물론이고 SNS 등을 통해서 영상을 유포, 판매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영상을 보면은 자극적인 장면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런 걸 찍었을까요? 네, 김영준은 여성들의 음란 동영상 속 여성들이 말을 하는 장면에서 네. 여성들의 입모양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피해 남성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카메라 구도를 굉장히 강요를 했다. 역광 같은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카메라를 최대한 잘 보이게 설치를 하라고 하면서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엽기적인 행동들을 지시를 했거든요. 그 화면에 나온 여자는 자기가 아니고 목소리만 맞춰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 목소리도 남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 여성인 것처럼 목소리를 변환했던 겁니다. 또 다른 피해 남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해자들마다 그 범인이 보내준 영상이 이제 다 다르더라고요. 수만 개의 영상들을 각자 상황에 따라 내보내면서 입모양을 다 따라하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이걸 알아채지 못하고.
그러니까 피해자 수에 놀라고 영상 건수에 놀라게 됐는데 범행 기간도 놀랐습니다. 8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서야 이제 국민청원을 통해서 알려진 거거든요. 피해자들이 왜 지금까지 신고를 안 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김영준이 같은 남성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남성들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혹에 빠져서 자신들이 엄연한 행위를 했다는 점 때문에 신고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신고를 했을 때 사회적으로 받는 비난이 굉장히 두려웠을 거고, 그래서 오랜 기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피해 남성 중 39명은 예. 아동과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 중 7명은 여성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유인을 한 뒤에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이 모습까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남성들에게 협박도 했죠. 네, 맞습니다. 몸캠 범죄의 경우에 영상 유포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김영준은 금전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통을 그만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내비치면 돈성을 드러내면서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 판매하겠다, 혹은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지시한 행동을 키워라. 협박을 해서 성착취물을 강요를 한 거야. 화장실에 가서 모든 옷을 벗기게 한 다음에 무릎 꿇고 손들어라. 동물 흉내를 내라. 약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경찰은 이 같은 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부터 유포, 판매 등 범행의 종류만도 다양하기 때문에 공범의 존재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김영준은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혼자 하신 겁니까? 공범 있습니까? 저 혼자 했어요. 현재 김영준에게 적용된 혐의만 5가지입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경우에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경찰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김영준이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 피의자 조주빈의 경우에 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이 돼서 1심에서 징역 45년,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범죄의 경우는 조직적으로 행했을 경우에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거군요.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가상화폐에 투자한 분들 날벼락을 맞은 기분일 겁니다. 업계 1위로 비교적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래소죠. 업비트가 25개나 되는 코인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금융당국이 손 놓은 사이 거래소는 마구잡이로 코인을 상장했고요. 피해는 오직 개인들만 떠안게 됐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숙청의 날이다. 이렇게 한 방에 다 보내버릴 줄 몰랐다. 오늘 새벽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25개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주일간 검토를 거쳐 최종 거래 종료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실상 상장 폐지 수순입니다. 투자자들은 일제히 패닉셀링에 나섰습니다. 마루코인이 투자를 했었죠. 어제 한 40%, 50% 폭락했던 것 같은데 거의 한 반 이상을 빼고 30% 정도 손해를 갑자기 보고 있습니다. 손해가 너무 커서 빼지는 못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그동안 국산 코인의 상장 폐지는 없을 거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업비트가 전체 14%에 해당하는 코인들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겁니다. 상당히 뒤통수를 크게 맞았다. 최소한의 저희가 봤을 때 원칙이 있었어요. 장기간 이게 투자 그런 개발 진척도가 없었다든가. 이번에는 아무도 예상을 못해서. 오는 9월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위험성이 높은 코인들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살아있는 종목도 시간 문제다. 시장에 엄청난 불안감이 퍼진 거죠.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이제 좌절감. 지금이 시작이다 그냥. 다른 거래소들도 정리 작업에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각종 코인들을 우후죽순 상장시켜온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떠안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전기차도 차값이 9천만 원을 넘으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은 억소리 나게 비싼 전기차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가격보다는 성능으로 승부하겠다는 건데요. 안건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내놓은 첫 전기차입니다. 한 번 충전에 최장 427km 주행이 가능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채 5초가 걸리지 않는 민첩함을 자랑합니다. 이르면 이번 달에 출시됐는데 가격은 9천만 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럭셔리 EV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고객들에게 제시할 생각이고요. 전기차 시장에서 억대 전기차를 가장 먼저 선보인 건 테슬라. 작년엔 포르쉐가 1억 원 중반에 달하는 전기 스포츠카를 내놓으며 맞불을 놨고 고가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세단을 내놓은 벤츠와 아우디에 이어 BMW도 신모델 출시를 앞둔 상황.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6천만 원 미만이면 전액, 9천만 원 미만이면 절반이지만 9천만 원이 넘어가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완성차 업체들이 억소리 나는 전기차를 선보이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판매된 1억 원 이상의 전기차 모델은 607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6.4배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더 커지면서 프리미엄, 더 고가의 자동차나 고가의 제품은 더 많이 판매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차가 가장 대표적인 기술력을 내세워 성능은 물론이고 감성까지 잡기 위한 억대 전기차 대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화관, 호텔, 항공업계가 백신 접종자를 귀빈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일단 접종을 시작하자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별칭에 걸맞게 분위기는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은 서울의 한 영화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할인을 해준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말 영화 관람료는 13,000원이지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면 동반인까지 6,000원에 볼 수 있습니다. 할인도 되고 컨디션도 좋고 영화 보기 딱 좋은 타이밍 같아요. 앞으로 할인 혜택이 있는 게 있으면 적극 활용을 해야죠. 2차 접종까지 받았는데 많이들 알려가지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사태로 관객수 급감을 겪은 영화관들이 백신 마케팅에 나선 겁니다. 호텔과 항공업계도 접종 손님 끌기에 나섰습니다. 한 저가 항공사는 원래 추가 비용을 받는 앞좌석과 비상구 좌석을 무료로 제공하고 한 유명 호텔 체인은 빠른 입실, 늦은 퇴실 혜택과 함께 접종 당일 이용 고객에게는 택시비까지 지원합니다. 차례가 되게 안 오는데 좀 빨리 와서 저희도 안전하게 접종받고 할인 혜택 많이 받고 싶어요. 3분기에는 8천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도입돼 만 18세에서 59세 일반인 접종이 이뤄집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전면 등교에 대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 접종이 이루어지고 50대 860만여 명 접종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고3 학생을 포함한 수능 수험생들도 여름방학 기간 접종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다음 주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보다 한참을 앞서갔던 미국은 접종률이 정체돼 있습니다. 백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제 맞을 사람은 다 맞았다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줄을 선 사람들. 유명 팝스타의 무료 공연에 입장이 허용된 백신 접종자들입니다. 이달 말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여는 록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 주최 측도 백신 접종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시카고는 다음 달 말 열리는 대형 음악 축제에 공짜 티켓 1,200장을 내걸었고 술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Visit your local craft breweries, distilleries, wineries. Spend time again with family after you have that vaccination. Get that free drink. 대마초가 합법인 워싱턴주에선 대마초가 당근으로 등장했습니다. 복권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콜로라도주에선 우리 돈 11억 원의 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Initially, we were not all in agreement with getting the COVID vaccine. We sat down and we, just thought about it together and weighed the risk and the benefits. 반발도 만만찮습니다. 인디애나주의 한 대학이 학생과 교직원 접종을 의무화하자
선택의 자유를 달라며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I think that it's ridiculous that Indiana University requires a vaccine for me to come to school here. 바이든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성인 70%에게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을 맞히겠다고 했지만 한 달도 안 남은 현지 시간 어제 기준 접종률은 64.1%입니다. 각종 혜택을 동원해도 접종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지금 추세라면 목표 접종률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모습, 액션 영화 같죠? 배달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시국에 중국도 배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무려 1조 원대에 이르는데요. 배달원들이 지붕 위를 달리고 담장을 뛰어넘는 건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영화 속 추격전처럼 지붕 위를 아찔하게 내달리는 남성. 자세히 보니 안전모를 쓰고 큰 가방을 뒤로 메고 있습니다. 양손에 비닐봉지까지 쥐고 있는 음식 배달원입니다. 속도 경쟁에 내몰려 안전을 무시하고 달리는 모습은 중국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건물 기둥을 잡고선 건물을 기어 오르고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채 아파트 담벼락을 넘어갑니다. 시간에 쫓겨 담장에 매달린 채 전달하기도 합니다. 평일 점심시간 마라탕 2그릇을 시켜봤습니다. 이 음식값은 우리 돈 10,000원 정도인데 배달원이 가져가는 돈은 500원에 불과합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몰리는 베이징 번화가. 신호가 바뀌어도 교차로를 내달리는 오토바이들은 차량들을 간신히 피해갑니다. 배달하는 만큼 수입이 늘다 보니 직장의 평균 월급보다 많이 받는 배달원도 적지 않습니다. 说实话，肯定是有违章，100%是有违章。只要是骑手，他中午送饭，基本上都是有违章的。 돈만 벌 수 있다면 12시간 넘는 근무도 감수합니다. 早晨7点到晚上9点吧，其实来说还可以，当然辛苦的话就多挣钱了。 배달앱 기술 발전과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외식 문화의 영향으로 중국 배달 시장은 우리 돈 1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용자 수만 4억 6천만 명, 배달원은 700만 명까지 늘었지만 안전한 배달 문화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빨리빨리보다 안전한 배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집에서도 쉽게 하는 운동이 팔굽혀펴기죠. 막상 해보면 효과도 없고 힘만 쓸 때가 많은데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시겠습니다. 윤승호 기자입니다. 전문가의 팔굽혀펴기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운동 5개월 차 일반인 남성. 얼핏 괜찮아 보이는데 전문가와 비교를 했더니 어딘지 모르게 차이가 느껴집니다. 핵심은 딱 하나, 팔꿈치에 있습니다. 전문가는 어디서 봐도 일자로 반듯한데 일반인은 정면과 측면 모두 기울어져 있습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팔을 제대로 벌려야 합니다. 몸통에서부터 45도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조금 넓히시면 돼요. 손가락 2마디 정도. 팔의 각도를 넓히자 거의 일자가 되면서 이전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중심 잡기. 이렇게 시작했다가 힘들면 점점 이렇게 뒤로 그러니까 이 가슴이나 팔 쪽에 힘이 없어지니까 그냥 뒤로 슬슬슬. 몸이 뒤로 가는 걸 막아주면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자가 형성돼 운동 효과가 커집니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같은 두 개를 해도. 좀 더 볼륨 있는 상체를 원한다면 의자를 이용하거나 밴드 등을 사용해 강도를 높여주면 됩니다. 근력이 약한 여성은 무릎을 꿇고 해도 한 개도 쉽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난 상체를 앞으로 쭉 내밀어 근육에 자극을 주고 왔어요? 네.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근력을 키워가는 게 좋습니다. 와, 이것도 힘들다. 되게 꿀팁이다, 이거. 늘어진 팔뚝살이 고민인 여성은 어깨를 몸통에 바짝 붙이면서 하면 삼두근이 발달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운동인 팔굽혀펴기. 전문가들은 개수보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유흥식 대주교가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교황청 역사상 한국인 성직자가 장관직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인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청계천 모습입니다. 땀이 뻘뻘 나는 더위를 피해서 시민들이 그늘로 모였는데요. 여기 여름 철새인 외가리도 있습니다. 조금 빨리 찾아온 한여름 날씨에 외가리도 더위를 식히러 온 듯합니다. 이 더위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은 32도,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30도를 넘어서 뜨겁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높겠는데요. 내일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하고는 화창한 하늘에서 강한 볕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덩달아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 오는 비는 오늘 밤엔 그치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남원과 대구, 포항, 울산, 창원, 거창에 소나기가 5에서 2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은 다음 주에도 잦습니다. 화요일 밤에 동해안, 목요일엔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